네, 출발 증시와이더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KT 올레 IPTV, LG U+TV로도 함께 시청 가능하십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더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자, 플랜 B 표결 무산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의장 간의 재정 절벽 협상이 교차 상태에 빠지면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진 양상입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김동섭 이사와 함께 이슈를 분석하고요. 이에 따른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가능성과 수급 주체별 흐름을 점검하고 투자 전략도 함께 고민합니다. 공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는 이슈 정복하기, 올해 대선 치른 나라들의 증시 변화를 분석하고요. 사거래를 남은 동안의 효과적인 마무리 전략 등을 점검합니다. 네, 이어서 특별한 VCR을 준비했습니다. 2013년 증시 전망 센터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요. 주요 증권사 센터장이 말하는 내년도 증시 흐름, 유망 업종,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주요 내용들에 대한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여러분께 큰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그득 담겨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크게 도움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정리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증시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과연 연내에 타결된 것인가를 앞두고 희비를 엇갈려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초반 1980선에서 등락 거듭하며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된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0.02%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197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72억 원, 외국인이 23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91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하며 480선 재탈하는 코스닥 지수, 현재는 0.96%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48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131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는 있지만 기관이 74억 원, 외국인이 6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에는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오름폭을 조금 더 키워 1원 50전 올라 107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9%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일 대비 7,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동차 3인방 나란히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약 보합권, 기아차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51%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2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1%대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주당 2,500원씩 늘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0.3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8,9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장 초반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2.44%의 오름세 보이며 16,800원에 서울반도체 역시 1%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가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주당 500원씩 밀려 18,450원에 현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와 CJ ENM은 1%대의 오름세가, GS홈쇼핑 오늘 2.34%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시즌이 6%대의 급등세 보이며 주당 4,2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N 역시 소속 가수인 소녀시대의 컴백 소식에 기대감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8%대의 급등세 보이며 41,7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경제민주화 수혜 기대감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가 12.56%의 급등세 나타나며 현재 12,100원에 KG 모빌리언스 역시 11% 이상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다나리 상한가 나타내며 주당 1,4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KG 이니시스 역시 10%대의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문구와 왕구 관련주 주가가 크리스마스 특수 기대감으로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라가 2.93%,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5,27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모나미 역시 2%대의 상승 흐름이 바른손이 3.60%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4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연일 하락 흐름을 보이던 문재인 테마주 주가가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이 3.60%의 오름세 나타내며 1,440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 역시 상승 흐름이 유성 TNS가 3%대의 강세, 조광페인트 역시 3.15%의 오름세 보이면서 4,05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급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5조 4천억 원대의 미수금 유동화 증권 발행이 무기 연기된 여파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4%대의 내림세가, 이외의 가스주 주가 역시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락앤락이 4분기 실적 우려감에 오늘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낙폭 보이면서 주당 800원씩 밀려 22,5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18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하한가로 밀린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90원씩 밀려 1,66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합팜텍 주가가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미국 자위대부 허가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3.67%의 오름세 보이면서 18,3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숭화명품건설이 최대 주주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 소식에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67%의 급락세 보이며 주당 135원씩 밀려 1,62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시장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뭐 단 하나 남은 글로벌 악재, 바로 재정 절벽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플랜 B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갑자기 미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사실 저는 표결이 됐는 줄 알았거든요. 네. 나중에 보면 표결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된 이유를 보면 사실 그 시장에서는 공화당에서 표결을 처리하게 되면 부자 증세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인들에 대한 감세안에 대해서는 아마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화당에서 표결을 철회를 했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사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원래안, 그러니까 부자 증세는 없는 거를 지지하는 세력과 또 하나의 의원들은 뭐냐면 민주당과 합의를 하기를 원하는 의원들로 좀 분리가 됐죠. 그로 인해서 사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표결을 미루게 됐죠. 그 미루면서 인해서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하원에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원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부자 증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99%의 감세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옵션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가서는 플랜 B의 연기가 어떤 공화당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당에서는 아마 26일 이후에 다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긴급하게 축소된 범위에서라도 이 재정 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 합의를 도출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죠.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은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 이제 그 증세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결국에 가서는 일단은 99%의 국민에 대한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결국 부자 증세는 나중에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그 공화당에서 계속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하지만 일단 감세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고 나머지 얘기하자 이렇게 됐는데 공화당에서 삐끄덕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감세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세안마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재정적으로 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름대로 오바마를 하면 안 된다, 오바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오히려 대로 처음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통화를 하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에 얘기를 하고서 공식 설명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휴가를 절반 정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휴가를 원래 보통 일주일을 가는데 3일만 가고 26일부터 다시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 얘기가 아마도 맞지 않느냐. 적어도 증세를 일단은 회피하고 감세안을 하는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만약 증세라더라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던 40만 달러 그 다음에 공화당이 제시한 100만 달러의 중간 지점이 매직 넘버로 나오는 숫자가 6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65만 원 정도의 합의점을 찾던가 아니면은 일단 부자 증세는 나중에 미루고 일단 감세안 먼저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자 뭐 이런 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이 두 번째 거 일단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러면서 소규모의 어떤 재정적인 합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전부죠. 이게 모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부자 증세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부자 증세까지 다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죠. 근데 시장에서 오바마가 오히려 지지받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들 중에서 약 67%가 부자 증세를 지지하고 있고요. 거의 우리는 부증세에 대해서 참여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해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연말까지는 이제 거래일수록 그렇게 많게 남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26일 이후에 빠르게 타결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재정절벽 관련된 첨예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과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마지막 2012년 마지막 거래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휴를 또 내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는 거의 한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17거래일째 12월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단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는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따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그리고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왜 그렇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시장이 오늘도 베이시스가 1포인트가 넘으면서 프로그램이 아침 지금 1시간 만에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도 금요일 6천억, 수요일 6천억, 하루에 6천억씩 프로그램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11조가 넘었습니다. 금융위기 2008년 12월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쌓고 있는데 과연 이 물량이 왜 들어오는지 이따 투자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급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일단 거래는 한산한 가운데 역시 프로그램이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외국인 비차익 매수랑 함께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 환매 물량, 투신권의 매물이 제가 2,000선 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4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매도, 즉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투신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아마 연말까지 계속 투신은 매도를 개인과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일단 코스닥이랑 거래소랑 같이 어쨌든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씩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골고루 업종을 사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영향이 있다 보니까 거래소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기관 수급이 없었으면 480선 해보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는데 오늘 일단 오전장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이 87억, 외국인이 65억 사주고요. 개인이 147억 팔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코스닥이 섬유, 의료, 기계, 장비 업종 빼고서는 전부 다 오르는 모습. 거래소는 뭐 전기가스 업종이나 운수장비, 건설 업종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데 비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다. 결국은 기관의 수급, 코스닥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별로 전부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사실 연말에 이렇게 대선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월, 2월 항상 연초가 중성중 랠리가 있었던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기간이 미리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 자율반등 정도인지 그거는 오늘 오후장까지 좀 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섣불리 오늘 기간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개인 같이 좀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급적인 상황 말씀드리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자 주체별 속내는 한마디로 어떤 것들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오늘 뭐 웃자고 제가 그냥 적어봤는데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성탄절이니까 선물 매매나 조금 하고 말린다. 산타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주듯이 오늘 아침에 매도 그리고 지금 2,200억 정도 계약수는 한 1,7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요새 계속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이번 주 한 주 마지막 주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이슈랑 결국 연관된 게 선물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요 일단 참여자도 없고 우리도 연말 실낸다 지쳤다 하면서 그냥 남은 물량들 계속 팔면서 현금화를 좀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투신이 남은 4일 강권인데 드레싱을 할지 윈도우 드레싱 연말 효과를 보일지 안 보일지 좀 상당히 미지수고요. 기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국면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은요, 재정협약 얘기 일단 뭐 앞서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24일 조기 시장 오늘 마감하고요. 25일 휴장, 26일 휴가 가는 사람 많고 27일 의원들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 27일 법안이 상정돼야지 31일 연내에 합의가 가능할 얘기인데요. 이게 스몰딜 오바마가 제시한 어떤 부분적인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우리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도 올해 만약 해결이 안 돼도 일시적인 쇼크는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작년 8월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당해놓고도 어쨌든 연장을 하고 해결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절벽이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큰 이슈는 아니다.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수 책정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11조가 넘어섰고 오늘도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배당 나길 전까지 12조 가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 배당 이외에 외국인 수급 비차익이랑 국가 차익 물량을 체크해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시되는 거는 이 배당을 받기 위해 무위험 차익 거래로 숏머니가 들어왔다. 결국 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이외에 서서히 좀 지수가 눌러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참여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기간 수급이 없으면 반등이 어렵다고 제가 자막 처리를 미리 좀 해놓은 건데 오늘 기간 수급이 어쨌든 지금 90억 정도 들어오고요. 오후까지 해가지고 꽤 큰 물량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그런 쓰리바닥에 대한 지지선은 강력하게 좀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코스닥은 좀 연말까지는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말 마지막 한 주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올해 참 힘든 시장이지 아니냐 생각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탄절 가족, 연인 가족과 뭐 같이 보내시고요. 오늘 같은 날 시장을 보시기보다 좀 날씨도 추운데 그냥 관망하시는 자세가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배당을 가지고 가실 분은 실적 우량주들 뭐 이런 것들 원화들성 우려 별로 없는 것들은 가져가시고요.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사실 좀 버리면서 현금을 많이 시키면서 내년장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압축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오늘장 우리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부터는요, 특별한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증권사의 그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리서치센터장들이 말하는 2013년도 증시에 대한 전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리서치센터는 2013년 한국 증시는 상저 하고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진이 일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 문제가 저축은행의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채산성 악화라는 것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여전히 불안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다소 부진한 상황을 보이면서 하반기는 이와 같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미국발 회복에서 시작된 중국, 한국의 수출 증가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동성이 상반기는 그 뱅가드 이펙트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높지만은 하반기 들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저 하고의 형태를 저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하단 1850에서 상단 230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2300 정도라고 하면 PER 기준으로 한 10.5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한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부 유동성의 효과를 고려해서 조금 좋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2300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 문제는 8분 응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위기와 이로 야기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스템 위기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2012년에 유럽 각국들의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듭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이 재정 긴축 협약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은행에 대한 공동 감독 기구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결국 불확실성을 제거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로존의 또 특히 피구 국가들에 대한 국채 금리 안정화와 또 은행들의 연쇄 도산의 리스크를 막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OMT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또 ECB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조치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유로존의 문제는 2013년에 증시에 있어서는 또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발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또 유로존 리스크까지 확산된 이후에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는 것이 가장 핵심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장 동력은 저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점진적인 상향 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택 고용이 늘어나고 또 제조업들에 대한 투자와 고용 증가가 결국은 미국의 소비를 끌고 가는 핵심 화두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셰일가스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 경기 회복의 가시성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이와 같은 체감적으로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개선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당분간 소비 위주의 경쟁 성장 구도를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방성들의 그러한 부채 문제가 높고요. 또 하나는 공급 과잉에 또 제조업들에 대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여전히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 특히 2013년 전체적으로는 투자 경기를 성장 동력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고 내수 부양을 성장 동력으로 끌고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물가 안정이 이어지는 한 결국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질 때까지 전반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 올인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사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는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주택 경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경우에 상반기는 양적 완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반면에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면 양적 완화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유로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뒤질세라 함께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세를 받아줄 국가가 어디냐라는 건데 유로존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강세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세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여전히 원화 강세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출 기업들에 대한 수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 좀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말 환율로 1,050원을 설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050원 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미국의 고용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소비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면 강세 압력은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 들게 되면 원화 강세 압력은 상당폭 줄어들면서 연말에 1,050원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요인은 결국 제품 경쟁력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가총액에서 20%를 차지하면서 수익 기준으로는 30%에 넘나들 정도로 상당 강한 그런 수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의 핵심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주가의 화두는 결국 글로벌 경쟁력,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제품 경쟁력을 애플과 대항을 해서 여전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그러한 신제품 개발 능력 또 여전히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12년보다도 13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지수가 움직이는 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장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목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개별 기업에 대한 제품 경쟁력과 이익 차별화가 주가 차별화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은 결국 소비재가 결국 장을 끌고 가는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IT, 자동차,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여행 이와 같은 관련된 종목이 장을 끌고 가는 핵심 업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선도적인 업체, 또 1위 업체들, 또 중국 시장에서 진출한 소비재 중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1위 업체들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글로벌 대선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일 대선을 통해 18대 대통령을 선출했죠. 세계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연임된 후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증시 흐름 분석해 봅니다. 2012년 올해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해장을 눈앞에 두면서 증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배당주 전략과 함께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올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바이오 업종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 세계 29개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각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연임된 이후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2012년 글로벌 대선회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29개국의 정치권이 대선 혹은 총선을 치르면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일 대선을 통해서 제18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연임된 후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19일 기준으로 올해 대선을 치른 국가의 증시 움직임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선을 치른 국가의 증시를 이달 19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증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방식의 대선을 치른 이집트의 증시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6월 24일 이슬람주의자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집트 사상 첫 이슬람 정권의 집권입니다. 즉 무르시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선언문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발 세력과 유혈 사태가 빚긴 했지만 이집트의 EGX 30 지수는 무르시 대통령 당선 후 20.9%나 상승을 했습니다. 17년 만에 사회당이 정권을 잡은 프랑스 증시도 대선 이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는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95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이후 17년 만에 좌파 정권에 들어선 후 프랑스 CAC 40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그 밖에 지난 1월 14일 총통 선거를 이룬 대만의 자치안 지수는 8.1%, 그리고 7월 1일 대선에서 12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멕시코 증시가 8.8%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러시아 증시는 13.4%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슈 자체가 각국 증시를 직접 끌어올렸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재정 절벽의 문제가 금융시장에 준 영향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각국의 증시 상승은 대선보다는 유로존 재정 위기와 미국 재정 절벽 문제 등이 연말 들어 진정 국면을 보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국인 그리스가 국채 재매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등 국제 경기 불안이 잦아들자 안전자산으로 몰리던 투자자가 주식 등 자본시장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 6일 이후 재정 절벽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2.4%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후 정치권 협상이 진전되면서 지난 19일 기준으로 총 0.52% 올랐습니다. 투자들 사이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대선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 국제 경제 상황과 해당 국가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증시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에 대한 정치적 변수가 증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6일 치른 총선에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주장해온 자민당의 승리가 증시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선심성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과 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 증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해 단 4일 남았습니다. 연말에다 성탄절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들뜨기 쉬운 한 주가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올해 증시가 이제 폐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돼 좋은 마무리가 되기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이란 계절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연말 전략의 핵심은 배당주와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인접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차츰 커지는 상황인 만큼 윈도우 드레싱과 배당주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당주 전략입니다. 배당주 전략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주 가운데 주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대상입니다. 선별 방법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거나 이전 코스피 조정기에 오히려 높은 성과를 기록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은 최근 경기 민감주의 상승으로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가운데 연말 이후에도 견조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KT, SK텔레콤, 기업은행,
세아베스틸, 한전 KPS, 대덕전자, 한라공주, SFA, GKL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배당 기산일까지 갖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을 받는 방법과 배당 기산의 전 주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는 방 두 가지 등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볼 방법은 배당주에 대해서 추세적인 상승은 일단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반등에 대한 매수 의견은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 차익 실현 의견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증시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월말이나 분기 말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 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현상이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최근 5년간 투신권의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매수 비중을 살펴보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중소형주 매수 비중이 차츰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 주에는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펀드 결산을 앞두고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투신권의 윈도우 드레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 때문에 연말 투신권의 중소형주 매수 비중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는 GS 글로벌 그리고 크라운제가 한미제품,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한제강, CJ CGV 그리고 신세계푸드, 코리안리, 동양기전, 세종공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과연 4분기 최대 실적을 올린 종목은 무엇일지 관심이 높은데요. 어느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올 4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상당수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시원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종목, 지능 속의 진주들은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윤곽이 드러낼 다음 달 중순부터 옥석 가리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하반기에는 최대 실적을 내겠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있는 만큼 투자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2010년 IFRS 도입 이후 올 하반기에 연결 또는 개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은 역시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건설 바이오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 3,974억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58.36%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삼성전기, S산전, LG디스플레이도 IFRS 도입 이후 4분기 최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아직도 관심을 가질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이 최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이, 그리고 금융업종에서는 신한지주, KB금융이 올 4분기에 최대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LG생명과학, CJ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등의 바이오 업체들도 기대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 가운데 최근 좋은 주가를 보이는 것은 최근에 있어서는 단연 건설과 금융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그만큼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난 21일까지 16% 상승을 했습니다. 신한지주도 전 저점이던 지난달 28일 이후 16.09% 상승을 했습니다. 한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들 종목이 강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인이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4분기 최대 실적 종목 예상 종목 가운데 대림산업, 신한지주는 PBR이 1배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12일 후 현대건설, KB금융 등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 추세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긴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장기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매수집을 해나간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여지들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전략들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여전히 매수하시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실적으로 본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를 단연 최고로 꼽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센터장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 잘 들었습니다. 큰 도움 됐고요. 자,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의 중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분위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0.32% 상승한 2160.1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장 움직임은 좀 시장에서의 2500선 내외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2150선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이러한 흐름은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2200선을 돌파할 만한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하락할 만한 새로운 요인도 없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심리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율통지 물량 해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혼조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11월 유류 소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유류 소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부분도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내년도의 대출 및 이제 통화량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올해보다 내년에 장이 더욱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상하이 증시에 대한 QFII 매입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외국계 기관에 대한 QFII 자격을 허가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은 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CICC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QFII를 통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증시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간망세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150선 내외에 혼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의 중국 증시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마디로 오늘 장 흐름 정리부터 들어볼까요? 예, 상승 에너지 소멸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IT 대형주들 강력한 매도가 나왔던 날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모두 다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 낙폭으로 비교적 큰 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장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연 이틀째 낙폭 과대주들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반면에 낙폭이 과대했던 코스닥 업종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흐름이 바뀔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승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월요일 제가 이제 지난주 종목 점검을 한번 해드리는데요. 일단 뭐 매주 월요일 똑같이 하는 것처럼 상승률 5가지 종목과 하락률 5가지 종목 주간 단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상승률 5가지 종목을 보게 되면 웅진케미칼, 에이블 CNC, 한국전력, 현대엘리베이터, SBS 등이 있습니다. 상승률로는 36.8%, 13.1%, 9.9%, 9.9%, 9.2%. 일단 지난주와 좀 다른 양상이 낙폭 과대주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부분 같이 일정 부분 저점에서 낙폭 과대주들 상승이 나왔고요. 기타 업종으로 매기가 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매각 기대감이 있었고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또 기대감, 또 한국전력은 전기 요금 인상 기대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분 싸움, SBS는 실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하락률 5가지 종목을 보게 되면은 대한전선, 한솔테크닉스, NC소프트, 종근당, NHN이 있습니다. 하락률 이제 그 퍼센트를 보자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7.7%, 한솔테크닉스는 마이너스 11.97%, NC소프트는 마이너스 10.6%, 종근당은 마이너스 9.3%, NHN 마이너스 9.2%. 대한전선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종목들 하락률, 상승률에 비해서는 일단 하락폭이 작았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업황 부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군들,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 외에는 업황 부진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빠지는 종목은 없었다는 부분이겠죠. 일단 장세는 한 달 전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양호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선이 끝나면서 내년도 증시를 준비할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선이 끝나면서 국내 증시 모든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또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2012년 증시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건설주, 금융주들,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낙폭 과대주 중에 가장 상승을 했던 업종이 바로 이 건설과 금융입니다. 오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적 기대감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정책 기대감과 적절한 부분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낙폭과대 반등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화학주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건설과 금융의 경우에는 20% 내외의 상승으로 1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내년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린 만큼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주목받을 테마로는 정부 3.0가 콘텐츠 육성, 복지,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 낭북 경업, 벤처펀드 부활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3.0 테마로는 KT와 하이닉스가 있고요. 금융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이 있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롯데쇼핑, 낭북 경업과 관련해가지고 남해화학, SOC 투자 관련해서는 건설 건자재 폐기물과 두산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업종과 종목들 다음 한 주간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아마도 시장 이상의 수익이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도 발굴하셨겠죠? 어떤 걸까요? 전형적인 낙폭 과대주인 GS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 투자 철학에 이렇게 썩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낙폭이 과대하고요. 정책 기대감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단기로 좀 대응하시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로는 착공이 지연되었던 4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내년 이후에는 착공 예정으로 2013년도 하반기 이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정유 플랜트 중심의 견조한 해외 수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유 플랜트를 약 100억 불 이상 수주를 하면서 국내 EPC 업체 중에서 정유 플랜트 수행 경험이 가장 풍부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유국 NOC 중심의 정유 플랜트 발주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에 유리한 영업 환경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로 대응하시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6,500원, 목표가는 61,500원, 손절가는 52,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건설업종 상당히 힘든데 낙폭 과대를 최대 매력으로 꼽으면서 GS건설에 대해서 추천을 주셨습니다. 워낙 현금 보유가 많은 회사로 꼽히니만큼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바라고요.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 휴일입니다. 내일 하루 쉬고 저희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